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자이언트 지점의 구교길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능기부 맡게 됐는데요. 원래 이제 재능기부가 기존에는 이제 원래 활성화를 많이 했다가 본부장님이 여기로 이제 이전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시기 위해서 재능기부를 다시 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입교육이랑 재능기부 둘 다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제 비슷해요. 이제 제가 저의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일 뿐더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실 때 저는 사실 저만의 색깔이 조금 뚜렷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교육을 좀 들으실 텐데 입과 때부터 뭐 지금까지 뭐 본사 교육, 저희 뭐 본부 교육, 뭐 각 팀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 그리고 저희 뭐 재능 기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수십 명의 강사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강의는 조금 빠르게 좀 지나가는 경우가 좀 있고요. 누군가의 강의는 30분 됐는데 막 한 2시간 지난 것 같아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느꼈던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또 각 개인마다의 성향과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저희 재능기부 또한 그냥 온전한 이제 저의 교육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구교길이라는 겁니다. 저의 색깔이 그냥 그대로 묻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의 스킬은 저렇구나 정도만 좀 공유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근데 이런 케이스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이런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좀 여쭤보시면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저출생 RP와 지인 AP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지인 영업을 할 때 여기 이제 뭐 몇 차월까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차월이든 고차월이든 뭐 지인 영업은 저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꾸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지금 이제 몇 차월이었더라? 이제 한 50차월 넘었나? 몇 차월인지는 까먹었는데 저도 이제 4, 5년 하면서 아직까지도 지인 AP를 하거든요. 지인 PC도 하고 해피콜이 들어오면 가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락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에 이제 다 연락 돌리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가올 거고 이제 연말, 연초 다 연락을 똑같이 돌리거든요. 몇 년째 아직까지 안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일십하는 친구 뭐 그냥 그만 보내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보내요. 어차피 이제 뭐 보내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만 보내라 하면 안 보내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 계속 보내거든요. 전 지인 영업의 필수 스킬이 뭐냐? 지인 영업할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영업해야 돼. 그럼 뭘 고를래?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저축성 RP를 고를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도 많이 없고 지인들이 날 생각했을 때 내가 얘는 금융맨이야. 얘는 무조건 금융 컨설턴트를 할 애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많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인을 만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가까운 친구, 뭐 3년만, 5년만, 10년 진짜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 친구 등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을 텐데 그 케이스들한테 만나자마자 야, 내가 지금 보험일을 시작해가지고 너의 증거 좀 나 한번 보여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시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몇 명이나 있을까? 거쳐간 사람 중에 저는 딱 한 12명 정도 됐었어요. 처음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만나는 친구들이 맨날 만나는 친구들이 12명 정도 되거든요. 걔네들한테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회사 들어왔으니까 네 거 증거 갖고 와 막 이랬었지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친구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지 감당도 안 됐고 그냥 얘기하면은 얘가 이러려고 연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지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준 게 저출생 RP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저출생 RP를 큰 대목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사실 팀장님들마다의 각 개인마다 이 디테일함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저 팀장은 저렇게 좀 하는구나. 그래서 스타일에 좀 맞는 것들은 빼가시면 되고요. 스타일이 좀 안 맞는다. 굳이 입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들대로 여러분들 색깔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입혀질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억지로 이렇게 멘트를 100%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불 한 번만 닫아주실래요? 사실 지금 여기 재능기부에 들어오신 인원들이 거의 다 저희 밑에 팀원들인데 이 팀원들은 거의 다 이제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교육을 다 해줬던 내용이고 몇 번씩 들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까먹었던 게 맞다 저거 있었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지인 AP를 어떻게 시작하냐. 자, AP는 뭐죠? 이제 어프로치의 약자죠. 접근하다. 어프로치의 약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두 가지 멘트로 카톡을 다 돌렸었습니다. 자, 누구누구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12명 말고는 초, 중, 고, 군대, 대학교 모든 제 사회생활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사람들 생일 챙기고 이런 게 여기 와서 처음 했던 거지 그 전에도 심지어 그 12명끼리는 약속한 게 있어. 우리끼리는 생일 챙기지 말자. 1년에 너무 많으니까 챙기지 말자. 그래서 저는 생일이라는 걸 챙겨본 적이 없어요. 제 와이프 여자친구 말고는. 가족들도 그냥 이제 뭐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만나서 밥 한번 먹거나 상품권 정도 보냈지 챙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자, 결국은 제일 근래에 연락한 사람들이 거의 한 3년, 4년인 거야. 이게 제일 빨라. 자, 3년, 5년, 뭐 7년, 10년, 13년, 막 15년 넘어가 이제 막.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락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카톡 정리를 기억자부터 밑에 이모티콘까지 쭉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100명 있더라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냐? 그냥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카톡 정리하다가 제가 정말 죄송한데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거의 한 90명, 거의 90% 넘게는 그 사람도 날 몰라. 저도 아직까지도 몰라요. 왜 이 사람이 내 친추가 돼 있는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그냥 카톡 삭제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카톡을 이제 다 보냈죠. 근데 뭐라고 보냈냐? 멘트는 두 가지 뿐이었어요. 첫 번째는 야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카톡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너 생각나서 연락했다. 키키키키 이게 끝이에요. 그거를 그냥 복붙해서 다 붙였어.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도는 카카오톡 그 업데이트에 그 뜨잖아요. 빨간불. 예전에도 떴었잖아요. 지금 폼 바뀌기 전에도. 그럼 거기서 야 업데이트 보다가 오랜만에 봐서 연락한다. 잘 지내냐? 진짜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입분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게 자, 여러분들 자 입사를 했어요. 자, 이제 팀장이나 뭐 누구 도입자나 이제 뭐 지인을 이제 연락을 돌려라 뭐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렸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릴 때 뭘 하냐면 막 일정을 막 잡아요. 돌리자마자 야 너 이때 시간 되냐? 야 너 나 이때 뭐 이때 되냐? 이때 되냐? 얼굴 한번 보자. 언제 볼래? 막 이러면서 일정을 막 잡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전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이상하니까. 자, 근데 만났다고 쳐봅시다.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바지 반팔티 입고 갈 거예요? 슬리퍼 신고 아니잖아요. 이 출근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배지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 사원증도 목에 걸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갔어. 그럼 네가 무슨 생각해? 이게 뭐지? 배지 자세히 보니까 좀 신한나이프 막 적혀있네. 뭔 일에 물어보니까 막 신한나이프 다니는데. 그래서 보험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도 얘가 이러려고 나한테 연락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제가 지인 영업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이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할까가 저의 가장 최대의 고민이었어.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면 상대방이 얘가 이러려고 연락했구나를 생각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래서 전 지인 영업 딱 시작했을 때 일단 연락을 돌리고 나서 진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한 15마디도 안 해. 일단 뭐 그 다음은 뭐 잘 지내냐? 그럼 평소에 뭐라 해? 잘 지낸다. 별일 없냐? 너도 잘 지내냐? 잘 지낸다.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간단하게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만 일단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걸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야, 기억을 최대한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아 얘가 제가 인천 살거든요. 아 인천 어디 구에 살았지? 아 어디 동에 살았었지? 몰라도 괜찮아요. 기억나는 대로. 그래서 얼핏얼핏 기억나면 야 너가 그 서구 신곡동에 살았었나? 이렇게 물어봐요 카톡으로. 그 친구는 대답을 해줘요. 그쪽에 산다. 나 아직 거기 살아. 혹은 아니야 나 거기 아니고 나 여기 살아. 혹은 나 거기 예전에 거기 살았고 지금 일로 이사 왔어. 라는 대답을 해요. 지역구만 알아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동을 물어보거나 구를 물어보면 그 물어본 대로 답을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마무리 멘트. 아 오케이. 그럼 내가 신곡동 갈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너 부평 올 일 있으면 연락해라. 그때 뭐 시간 맞으면 커피 한잔 하자. 끝이에요. 이거를 저는 어떤 과정에서 좀 하냐면요. 여러분들 입과하시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면 웬만하면 정상 위촉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위촉을 잘 안 시켜요. 웬만하면 1차 입과 1차 위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번 달로 치면 10월 달에 면접을 보고 11월 1차 입과를 하고 12월 1차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교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친구들은 중간에 이제 11월 한 중순쯤에 시험 결과까지 나와서 2주 정도의 시간이 빕니다. 전 그때 이걸 이제 시키는 거예요. 신입들한테. 자, 이걸 시키고 나면 한 1주에서 1주 반, 한 7일에서 한 12일 그 사이 정도에 그 지나고 나서 연락을 돌리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그쪽 동네 갈 일 생겼다고 연락을 돌리는 거죠. 지인 AP 어프로치 자체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조금 숨어 있는데 이 친구가 A라는 동에 살아요. 자, A라는 동 옆에는 주변에는 그 동들이 많겠죠. B동도 있고 C동도 있고 뭐 D동도 있고 뭐 이렇게 동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근데 자,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면요. 그 친구가 그냥 바로 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여기 뭐 역삼에 살아요. 역삼동에 산대.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안 해주잖아요? 이제 연락 돌려 하면 야, 나 역삼동 갈 일 생겼는데 이제 괜찮냐? 뭐 아니면 야, 오늘 괜찮냐? 나 오늘 역삼동 가는데 오늘 시간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얘가 왜 자꾸 날 만나려고 할까? 이 타이밍에 갑자기 역삼동에 올 일이 생겼다고?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루트를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인천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이 여기 있어. 그 친구 서울 산대.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서울 윗동네, 한 이 정도 동네 있죠. 혹시 이 정도 동네. 이 정도 동네에 미팅이 있다고 카톡을 돌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야, 누구야, 길동아, 홍길동이라고 치면, 야, 길동아, 야, 내가 수요일 오후 6시랑 내가 토요일 오후 1시에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에 이때 미팅이 좀 있어서 이 위쪽 B동네에 미팅이 있어서 야, 내려가는 김에 얼굴 한번 보자. 수요일이랑 토요일 언제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약간 이거 저만의 신념인데 저는 3세번이라는 저만의 신념이 있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차머리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게 약간 저한테는 좀 약간 이 가치관처럼 꽂혀 있어서 저는 꼭 3번은 트라이를 해요. 3번은 참고 3번은 꼭 트라이를 해요. 자, 이 친구가 이쪽 동네에서 내가 내려오는 길에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된대. 그 주에 잡으면 안 돼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간다고 얘기를 해야 약속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안 된대. 그럼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얘가 안 만난다? 그럼 저는 마지막에 직구를 던지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을 던지는데 직구를 던졌을 때도 이 친구가 거절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인 영업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속도거든요. 속도. 빨리 다 만나고 빨리 연락 다 돌려서 여러분들이 이 풀리스트를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못 만나거나 안 만날 친구들은 빨리 안 만나는 친구들로 이 배제를 해야 된다고. 그럼 얘한테 연락 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먼저.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바빠요. 그냥 13초월까지는 너무 바쁘다고. 그 사이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뭔가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할 게 많아야 돼, 1년 동안. 공부도 해야 되고 상품도 배워야 되고 시니어도 배워야 되고 주니어도 배워야 되고 보안 처리면 뭐면 배울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첫 번째 지인이라는 장벽을 내가 먼저 이걸 깨지 않으면 뒤에 장벽을 넘어뜨리기가 어려워져요. 왜? 얘도 하면서 얘랑 같이 해야 되니까. 얘를 끝내놔야 다음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동시 진행하면 어려워지거든. 느려지지. 그 3단계까지 와서 그 3단계도 같이 해야 돼. 1, 2, 3단계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야. 변액도 막 잘 못 따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그냥 물어봐요. 야, 내가 잘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너 나 피하는 거 아니지?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솔직히 나 좀 부담스러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러워. 아 그래?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도 되는데 혹시 왜 부담스러워? 내가 뭐 해? 혹시 나에 대한 기억이 잘 안 좋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 저차월 때는 거의 하루에 2개 미팅씩은 있어야 돼요. 한 1, 2차월, 3차월까지는. 왜? 여러분들 카톡 친구 보면요. 인생을 어느 정도 초중고 졸업한 사람들이나 대인관계가 막 진짜 아예 막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카톡에 적어도 한 2, 300명은 무조건 있거든요. 카톡에 2, 300명은 무조건 있다니까요. 근데 그 2, 300명을 정리하면서 근 90일 동안에 내가 새로운 사람만 하루에 2미팅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 2미팅을 하면서 여기서 계약이 나온 거 또 CS도 잡을 거고 여기서 소개 요청도 받아서 소개 미팅도 갈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서 추가 미팅을 하는 게 1차에서 안 끝나서 2차 미팅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2미팅씩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3W도 계속 할 수 있고요. AMP 1000은 그냥 기본으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AMP 이제 4, 500으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BI가 아깝잖아요. 800구간은 계속 넘겨야죠.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돈인데 여러분들 정착하라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BI를 그 800구간을 계속 넘긴 사람들과 그 800구간을 못 넘긴 사람들의 정착률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월에 1000만 원씩 넘게 들어오는데 800구간 넘기면. 도입까지 한다? 1500, 2000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야. 1년 동안에는. BI를 주는 목적이 여러분들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먹고 그냥 여러분들 그 BI 받고 그 일을 그만두셔라가 아니라 그 BI를 받고 정착하셔라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회사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 여기 회사 다니면서 망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지인 AP 어프로치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자, 저는요, 깔때기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깔때기 화법. 저출성 RP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나긴 만났어. 그럼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라는 생각이 좀 이제 고민이 좀 드실 거예요. 저출성 RP는 너무 쉬운 게 뭐냐면요. 이 돈 얘기만 나오면 되거든요. 돈. 요 돈이라는 이 주제만 나오면 시작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계약을요 100% 받을 수 있는 계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0% 받을 수 있는 계약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고객이 무조건 해줄게 해서 갔는데도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계약의 확률을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것들이나 여러분들의 용모 단정 에토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템포, 여러분들의 단어 선택, 여러분들의 제안하는 상품군 이런 것들이 계약의 확률을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클로징이라든지 선클로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 확률을 계속 단 1%라도 디테일한 것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징이라 할 게 따로 없고요. 고객님 이거 하세요. 전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선클로징이 많이 묻어있고 자연스럽게 고객이 그 선택을 하게끔 그 무의식을 조금 통제하는 영업 스타일이 저의 스타일인데 이 깔때기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이 출입구 나는 저출성 RP를 이 친구한테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 돈이라는 주제가 나와야 돼. 그럼 돈이라는 주제가 나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주제는 1번, 2번, 3번, 4, 5, 6, 7, 8, 8, 8 이렇게 엄청 많을 거예요.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이성적인 문제를 아니면 서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성분들은 화장품, 가방, 등등 액세서리 등등, 남성분들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게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의 주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주제를 얘기하더라도 돈 얘기를 꺼내기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요즘 썸 타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돈 얘기 뭐 하면 돼요? 요즘 데이트 비용 비싸지 않냐?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너무 편하죠. 자, 여러분, 여성분들 뭐 액세서리 뭐 아니면은 뭐 가방, 그냥 돈이 다 돈이잖아. 어쨌든 돈. 자, 남성분들 막 축구 얘기하고 있어. 막 게임 얘기하고 있어. 뭐 아니면 뭐 야구 얘기하고 있어. 그럼 선수들 뭐 연봉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게임 얘기하면은 뭐 스킨에 대한 것들, 뭐 이제 뭐 현질이라고 하죠. 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들 진짜 그 꼬투리를 잡아서 꺼내는 건 너무 쉬워요.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생각 잘 해보시면. 자,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 얘기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이야기 주제를 끌고 가셔야 한다. 돈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멘트도 이것도 똑같아요. 카톡처럼. 분류는 두 가지 정도 분류로 좀 나눠요.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이 지인이 내 얘기가 잘 흡수가 되는 지인인가 아니면 흡수가 잘 안 되는 지인인가로 나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하거나 의견을 세우면 잘 들어주는 지인인가 아니면 반박을 많이 하는 지인인가로 나뉘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이 친구는 나의 얘기에 좀 반박을 잘 안 하고 좀 흡수가 좀 잘 되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야,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야, 길동아, 내가 요새 금융회사 다니잖아. 금융회사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이 좀 있거든. 야, 근데 네가 들어봤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좀 너의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들어봐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좀 흡수가 잘 안 되는 친구야. 야, 길동아, 야,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야, 요즘 내가 금융회사에 다니잖아. 야, 그래서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고객들한테 RP 하려고 배운 것들이 좀 있거든. 근데 네가 고객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내 RP가 내 설명이 좀 어떤지 듣고 나서 피드백 한번 말해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죠? 끝에 멘트가 조금 다르죠. 너가 한번 들어봐라 라는 멘트와 들어보고 피드백 해줘라는 멘트가 좀 달라요. 이거는 상대방의 무의식에 좀 불러오는 효과가 좀 있는데요. 피드백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고객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케이 일단 듣는 자세가 먼저 장착이 돼요. 들어보고 내가 얘한테 피드백 해줘야지. 왜? 벌써 본인이 우위에 있거든. 내가 들어보고 얘한테 피드백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멘트로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저출성 RP를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희 저출성 RP는 총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다된 목적 자금, 세 번째는 삼대 금융사, 네 번째는 삼사삼법칙, 다섯 번째는 6대 설계. 총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1번부터 사실 5번까지 쭉 뵙고 여러분들 이제 계약까지 받는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저출성 RP의 이 1번부터 5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나 기반은 좀 어디에서 왔냐면요. 재무학에서 온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일반 개인 컨설팅이나 일반 개인 재무 관리를 할 때 지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거든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은 아시는 것처럼 생애 주기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올해 30이거든요. 30에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고객이 대답을 할 때 평균적으로 한 80에서 100세 사이로 대답을 하고요. 은퇴를 언제 하고 싶냐 물어보면 50에서 65 사이를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금 제가 드린 멘트에서도 사실 디테일한 것들이 좀 숨어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몇 살까지
살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거절 처리의 첫 스타트는 중요한 게 긍정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망에 대한 나이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유리해요. 왜? 그만큼 노후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은퇴가 짧고 사망이 길면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한 기간이 길면 상대방한테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훨씬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망에 대한 게 길고 은퇴 기간은 짧으면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고객이 제가 여태까지 만난 고객 중에 가장 짧게 얘기한 사람은 나이는 기억이 안 나. 근데 60세 그리고 50세였어요. 그러니까 50대 때 은퇴를 하고 60대 때 죽고 싶다는 거야. 근데 저희 입장에서 좀 불리하죠. 10년밖에 없으니까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60살까지 살 것 같은데요. 혹은 몇 세에 은퇴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50세 때 은퇴하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을 고객이 그 대답을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막 설득하기 바빠요. 아유 어떻게 60세예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60세보다는 더 사시죠. 혹은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는데 그 이상은 더 사실 겁니다.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거보다 더 사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막 거절 처리를 하기 바빠요. 자, 근데 저출산 RP의 첫 스타트가 라이프 사이클인데 사람은요 뇌구조적으로 부정적인 회로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부정적인 회로가 계속 돌아요. 머리 회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뇌 회로 자체가.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내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회로랑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거절 처리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요 긍정으로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 자, 예를 들어 고객이 60에 대답했어.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시니까 60세 때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은퇴를 50살에 하고 싶은데요. 은퇴는 그래도 좀 빨리 한 상태에서 10년 정도를 좀 이렇게 짧고 굵게 가고 싶으신 거군요. 자,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뒤에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는 뒤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거절 처리는 긍정으로 스타트하는 게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유티 벗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질문 드렸던 게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와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 였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되게 달라요. 자, 고객한테 언제 죽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은퇴는 언제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되게 다르거든요. 자,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죽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살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몇 세 때 은퇴를 할 것 같으세요와 몇 세 때 은퇴하고 싶으세요는 그게 달라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죠? 은퇴 기간을 짧게 얘기하는 건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근데 언제 은퇴할 것 같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평균 은퇴 나이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누구나 은퇴는 빨리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빨리 하고 싶은 나이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하는 나이를. 무조건적으로 고객이 나의 대답을 이렇게 해준다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는 그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고객이 이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나의 화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그 확률을 1%라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만 계약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디테일함을 조금 더 챙기는 편이에요. 자, 고객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자,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은, 자, 길동 고객님은 일단은 30년 동안 급여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남은 20년을 생활하셔야 되는 라이프 사이클이 양상이 되었네요. 라이프 사이클은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로 바로 이어지는 이제 4대 목적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길동 고객님은 결국은 30년 정도를 급여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모은 돈으로 그 20년을 생활을 하셔야 되는 라이프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재무학에는요 4대 목적 자금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총 4번의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서 그 4번에는 큰 돈이 들어간다라는 4대 목적 자금이에요. 4대 목적 자금에는 필수 항목 2가지와 선택 항목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 두 번째는 육아, 세 번째는 집, 네 번째는 노후입니다. 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시고요. 3번과 4번은 필수사항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통계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23년도 기준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비용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거는 결혼식을 진행하는 비용이에요. 결혼식 대관료, 그리고 스드메 비용, 그리고 식대 정도. 평균값이 1,500에서 2,000이라는 겁니다. 전국에. 서울 거는 훨씬 더 비싸고요. 지방 거는 훨씬 더 쌀 수 있겠죠. 평균값으로 1,500에서 2,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육아는 남자아이, 25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데 비용이 3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남자는 어딜 가죠? 이제 군대를 가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약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자, 남성분들이 3억 5천이면 여성분들은 조금 더 많이 들 거예요. 기준은 사교육 한두 개 기준이에요. 자,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지만 20대 초반이거나 중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한 큰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본인이 25살이야. 부모님이 날 키우는데 25억이 3억 5천이 들었다고? 너 그 정도 절대 안 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기준이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 아이에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어가. 본인에게. 그럼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그럼 이제 20년이면 2억 4천이거든요. 그리고 25년이면 얼추 3억 넘어요. 얼추. 100만 원씩만 들어가도. 근데 이 친구가 옷도 사, 핸드폰도 사, 뭐 컴퓨터도 사, 뭐 어디 여행도 가, 뭐 하다 보면은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3억 5천도 사교육 한두 개 평균값이라 보시면 돼요. 뭐 학원 뭐 요즘 한두 개 하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애기들이.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학원 뭐 3, 4개씩은 기본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더 많이 들겠죠? 비용이. 자,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질문을 합니다. 아파트 살고 싶냐? 빌라 살고 싶냐? 그리고 3룸 살고 싶냐? 2룸 살고 싶냐? 그 다음 지역은 어디 살고 싶냐? 라고 물어봐요. 그 대부분 고객님들이 아파트 살고 싶고 3룸 살고 싶고 지역은 그 지역마다 얘기를 하면 되겠죠. 서울 평균 집값은 8억에서 10억 정도 될 거고요. 인근 수도권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억에서 7억 사이는 될 겁니다. 3룸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추 잡아서 이제 5억 그냥 수도권 주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5억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노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케이스를 2가지로 나뉘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큰 금액을 불러도 현실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친구와 얘는 내가 큰 금액을 부르면 너무 커가지고 현실성 자체를 아예 그냥 배제해버릴 것 같아. 이 친구 2개로 나눠요. 첫 번째, 현실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음식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자,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음식으로 비교를 해주고요. 이 친구는 큰 금액을 불러도 큰일 났다. 현실을 좀 빨리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에 감당해야 되는 금액을 물어봐요. 자, 예를 들어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뭐 한 음식이 뭐가 나오든 간에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원래 저는 이제 국밥이에요. 뭐 누구는 뭐 돈가스래, 누구는 뭐 제육이래, 누구는 뭐 라면이래, 뭐 국수래,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평균값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나와요. 10,000원. 자, 너 한 달에 월에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 200, 300 사이 나온단 말이에요. 웃긴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노인 한 가구당 필요 금액이 22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220 정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랭킹 1등이에요. 50% 넘게 약 55% 정도가 빈곤하거든요. 100명 중에 55명은 일단 220을 없어요, 월에.
그래서 막 50, 뭐 100 이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220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부유하냐가 아니라 그게 있으면 어느 정도 생존과 조그만한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 25년도 기준에서. 생활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식을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아니면 취미생활 어느 정도 하나 정도 이제 한다든지 그 정도. 근데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빠듯한 정도죠. 근데 200 정도라고 가정을 해도 괜찮아. 현실성이 있는 친구들은 요 정도, 현실성이 없는 친구들은 요 정도. 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0년이잖아요.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3끼 먹죠. 그 다음 365일 먹죠. 그 다음 이걸 20년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200은 월에 필요한 돈이니까 12 곱하기 20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눈앞에서 계산기로 바로 틀어서 계산을 바로 해줘요. 10,000원으로 20년 정도 계산하면 한 2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눈앞에서 계산기로 바로 틀어주면요 상대방이 훨씬 더 이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편하거든요. 한 2억 1,900 정도 나와요. 필요한 돈이. 그 다음 월에 200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억 8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두 개로 나뉘어서 해줍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저렴하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월세를 지우고 10,000원짜리 음식으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더하면 되겠죠? 저는 우스갯소리와 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팩트로 막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약간 좀 웃음 포인트 때문에 제가 이 결혼식을 제가 내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길동아 너 결혼하면 형이 내줄게. 아니면 형님 결혼하시면요 동생이 형님 결혼식 비용 내줄게요. 네, 결혼식 비용 퉁쳐봅시다. 제가 내줄게요. 자, 대신 아이 한 명 낳으실 거잖아요. 안 난다고 하면 없애면 되는 거고. 자, 아이 한 명에 3억 5천 정도. 자, 형님이 사시고 싶은 혹은 길동아 네가 살고 싶은 곳이 5억. 그러면은 3억 5천이야. 그럼 너가 10,000원짜리 음식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억 5억 한 6천 정도가 되겠네요. 5억 6천 정도. 아니죠? 8억이죠 여기. 8억에다가 한 9억 5천 정도 들겠네요. 10억 5천 정도. 그죠? 자, 그럼 10억 5천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뭘? 10억 5천 나누기 12 나누기 30년을 하면 월에 필요한 돈이 나오죠. 왜? 벌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니까. 10억 5천만 원을 30년 안에 돈을 벌고 모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30년 안에 내가 월에 얼마 정도 저축해야 되냐? 예약적으로 한 290만 원 정도 저축하면 돼요. 30년 동안. 이 얘기를 해주면 이 계산을 해본 적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누군가는 처음 계산해봤는데 큰일 났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냥 아직도 현실감을 못 느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대 목적 자금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심각성을 인지할 때까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인지가 돼야만이 이 뒤에 얘기가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이 없어? 그러면 계속 여기서 요소들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길동아 내가 아직 추가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아직 인플레이션 추가 안 했다? 30년 뒤에 10,000원짜리 밥값 어때? 없지 않을까?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면 되는데 미래를 보려면 우리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야 짜장면 1,500원짜리 막 있었는데 근데 지금 최소가 7,000~8,000원. 마을버스 250원이면 탔는데 초록버스 지금 버스비 얼마죠? 1,700원 하나요? 1,500원? 1,500원. 근데 물가가 최소 2~3배는 무조건 올랐단 말이야.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 근데 무려 30년 전이야. 3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95년도 정도? 그때 당시에 뭐 얼마였을까요? 물가가. 지금보다는 적어도 3~4배씩은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럼 10,000원이 3~4만 원으로 계산하면 일단 이 금액이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리고 혼자 먹어? 배우자랑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지금 5억짜리 집 살 수 있어? 못 사지. 사도 5년, 10년 뒤에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가가 5억짜리 집이 네가 원하는 컨디션이 있을까?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현실감이 없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혹시 길동아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지금 여기 작성한 것 중에 혹시 오버한 금액이 좀 있나? 너가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보다 더 많이 적은 금액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 의견 들어간 게 있어 혹시? 내 의견을 섞은 게 있니? 내가 다 물어보고 너가 답변한 것들이잖아. 너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회피형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사람은 누구나 발가벗은 본인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이거든. 근데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더 공격성을 가지고 갑니다. 이 친구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들었는데도 이 친구가 현실성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친구가 끝까지 현실성이 없잖아? 전 패드 덮어요. 여러분들 FC잡의 가장 중요한 게 또 멘탈이에요. 멘탈. 여러분들의 멘탈. 근데 거기서 어차피 현실성을 여기서도 직시를 못하면 이 뒤에 얘기가 의미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내가 약간 1시간, 2시간 쏟고 있다? 그런데도 계약 안 나온다? 여러분들 멘탈 많이 흔들릴걸요? 특히 저철 분들은. 저는 지금 어떤 고객이 저한테 오고 뭐 해지한다고 뭐 철회하겠다 뭐 아니면 뭐 미팅 하는데 계약 안 하겠다 하더라도 저는 뭐 전혀 기분이 나쁘거나 막 멘탈이 흔들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최대한 방어는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이런 마인드거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근데 이건 제가 다져진 거지. 저철분들은 이게 쉽사리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철회가 하나 나면 막 어지럽고 막 해지 하나 나면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을 많이 쏟았는데도 계약이 안 나오면 나 오늘도 계약 안 나왔네. 이게 연쇄작용이 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피곤해. 근데 어제 계약 안 나왔던 거 막 생각나. 미팅 막 2개, 3개 했는데 계약 아무것도 안 나왔어. 힘만 뺐어. 왔다 갔다 막 몸만 힘들고 막. 아침에 피곤해. 출근하기 싫어. 일단 출근은 했네. 오늘 미팅 하나 있어. 근데 어제 계약 안 나왔던 게 이제 생각이 계속 나. 미팅 했어. 또 안 나왔네. 터덜터덜 또 집에 가. 다음날 아침 또 됐어. 일어나. 피곤해. 이게 여러분들 무한반복이에요. 자, 우리 일이 월급 주는 일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여러분들 스스로 케어를 할 줄 아셔야 되고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의 이 타임테이블을 조종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엄한 데 힘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제 밑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2가지 상황에서는 절대 일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첫 번째, 술자리 절대 하지 마. 두 번째, 1명 이상 있다? 그러니까 2명이다? 절대 하지 마. 의미 없어요. 계약 안 나와. 근데 거기서 막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 막 계약 얘기 막 하려고 이렇게 푸시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만 빠진다니까? 상대방도 이미 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푸시하면 기분 나빠요. 그럼 막 이 자리가 안 좋게 끝나버려. 또 멘탈 흔들리는 거야. 나 지인 영업하면 안 되겠다. 지인 하니까 막 사이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뒤에서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하잖아?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 뒤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 어떤 지인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안 좋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 좋게 얘기하지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승부가 안 났다, 트라이가 안 됐다, 그럼 패드 덮어요. 패드 덮으라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 돈, 여러분들 멘탈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통과가 된 사람이다. 여기서 고객이 납득을 했어요. 여기서 납득이라는 거는 고객이 심각성만 깨달으면 돼요. 큰일 났다. 답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들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 자, 그 생각이 들면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자, 길동아. 자, 이제 네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는 이제 알겠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자, 중요한 건 뭐야? 어디서 돈을 모아야 되냐는 거야.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구간은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데 3대 금융사예요. 그래서 저는 A, B, C. 여기서 대한민국 수뇌부들이 인재, 수재, 천재들 다 모아놓은 사람들인데
왜 그냥 한 개의 금융사가 아니라 3대 금융사로 나눠놨을까? 각자의 역할을 분배를 해준 겁니다.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A라는 회사는 단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걸 잘하고요. B는 중기적으로, C는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걸 잘하는 회사예요. 각자의 능력들이 있는 거죠. 자, 이자에 대한 방식이 A라는 회사는 단리에 대한 이자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B는 그런 건 없고 C는 복리에 대한 이자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단리 복리를 알고 있냐 물어보고 모르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요, 돈을 모으면 내가 단기는 뭐든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모으면 뭐가 발생해요? 이제 이자라는 게 발생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이자에도 세금을 매기는 국가예요. 세금을 제일 많이 매기는 국가예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자, 이자에 대한 방식은 그건 저희가 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자를 낸다고 하면. 그래서 A와 B는 과세 대상이고요. C는 조건부에 따라 비과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안일비자를 사용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세금 안 뗀다. 라는 얘기예요. 자, A, B, C에 대한 원금에 대한 보존인데요. 원금 보존. A는 원금 보존이 가능해요. B는 원금 보존이 안 되고요. C는 조건부가 따지면 고정금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나의 원금을 지킬 수 있어요. 기간만 채운다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그 A는 뭐예요? 은행. B는 뭐야? 이제 증권. C는 뭐예요? 보험. 자, 여기서 보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전 여기서 이 보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허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ABC는 이렇게 증권사가 3개야. 근데 단기에 대한 기준은 1년에서 3년 정도를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 3년에서 7년 사이를 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넘어가면 장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 길동아, 단기적으로 네가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 그럼 너는 중기적으로 3년에서 7년 사이에 어떤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뭐 계약금이라든지 아파트 중도금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그럼 7년 이상 너가 장기적으로 이후에 한참 나중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근데 연금이라는 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연금? 네가 나중에 필요한 금액이 대답이 안 나오면 연금이라고 설명해 주면 돼. 연금이라는 게 대부분 있어. 자, 근데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우리 뭘 해? 보통 적금이라는 걸 하지.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 증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연금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하는 게 좋냐? 무조건 보험사에서 하는 게 좋아. 왜? 연금은 보험회사 거거든. 처음 들어봤지? 연금 보험회사 거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미 너는 알고 있어. 왜? 국민연금 뭐야? 보험이거든. 원래 연금은 보험이야. 원래. 자, 이런 식으로 보험에 대한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의 경계심과 그의 그 허물을 어느 정도 우리가 밝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처음에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돈을 모아야 되는지는 오케이 알겠어.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가 나왔죠.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거냐는 거야. 재무학에는 내 개인 재무를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좀 있어요. 뭐 541 법칙이라든지 721 법칙이라든지 343 법칙이라든지. 근데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법칙이 뭐냐? 바로 343 법칙이라는 거야. 자, 이건 뭐냐면 너의 고정 지출에 따른 너의 생활비 투자금의 저축을 비율대로 나누는 거야. 30%는 생활비야. 40%는 투자, 30%는 저축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 너의 고정 지출 FF를 먼저 알아야 돼. 이제 FF를 먼저 파악을 하려면 자, 길동아, 네가 지금 세금 떼고 월급을 한 250 정도 받나? 라고 물어보면 그 정도 맞다 하면 맞다 할 거고, 더 받으면 더 받은 거라 할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방금 제가 질문 드렸죠. 세금 떼고 250 정도 받나? 라고 하는 질문과 야, 너 월급 얼마 받지? 라고 하는 질문은 듣는 자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50 정도 받는데요. 그럼 일단 카드값 나가고, 고정지출 제가 미리 적어주거든요. 보통 카드값 나가고, 뭐 월세 나가고, 뭐 그리고 뭐 적금하는 거 있으면 적금 나갈 거고, 뭐 핸드폰비 나갈 거고요, 뭐 보험비 나갈 거예요, 등등등등등. 결국 모든 것들을 파악했을 때 이 친구가 납입하는 총 월 지출액이 뭐 200이에요. 월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자, 그럼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데드머니 혹은 잉여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데드머니 혹은 잉여자금. 자, 이 잉여자금이 5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물어봐요. 너 그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뭐 3년 됐대. 3년 됐으면 64, 18, 한 1800 정도는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항아리, 나의 재산이라는 항아리에 입사를 하고 나서 매달 50만 원씩 남아. 50만 원씩 집어넣고 있어. 남아서. 그래서 3년이 흐른 지금은 여기에 1800만 원이라는 내용물이 이렇게 차 있어야 돼. 근데 들여다보면 어때?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 뭐 한 800만 원.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봐. 야, 왜 8밖에 없어? 그럼 몰라요, 본인도. 왜? 본인이 모르는 구멍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까지 같이 잡아주는 게 바로 이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FF 파악을 통해서 나는 얘가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월에 남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30%는 생활비. 자, 그럼 얘는 75만 원이어야 되네요. 250만 원 기준이면. 투자는 또 20%는 아닙니다. 20%. 얘는 10%, 5%로 나뉘어요. 자, 20%는 중기와 중장기로 나뉘고요. 10%는 단기,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로 나뉘어집니다. 5%는 너를 위한 거, 5%는 나를 위한 거로 나뉘어져요. 여러분, 4개의 통장 들어보셨죠? 4개의 통장이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혹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혹시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적금을 깨는 이유 중에 50% 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적금에 들어간 금액이 한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적금을 깨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해져서 그 적금을 깨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 돈을 모을 때 그걸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핸드폰을 바꾸거나 내가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혹은 내가 옷을 사거나 했을 때 갑작스럽게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월별로 모아놨던 이 돈에서,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거, 그럼 장기는 이제 보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목기를 제한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뭐 더드림 같은 경우로 또 제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어요. 아, 얘가 내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걸 이때 당시에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뭘 얼마 제한하고 이런 걸 내가 제한을 해야겠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6대 설계로 넘어왔을 때 6대 설계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계 기법들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장 설계. 두 번째가 투자 설계고요. 세 번째가 세금 설계. 네 번째가 증여 설계. 다섯 번째가 상속 설계. 여섯 번째가 부동산 설계예요. 잘 안 나오시고.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 필수사항에 가깝고요. 6번은 선택사항이에요.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순서가 1번부터 5번까지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순서가 왜 정해져 있냐? 이 6대 설계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에는 가성비, 최적화가 되어 있는 나이가 있거든요. 이 설계를 할 때 최적화가 되어 있는 나이. 그 나이는 1번, 2번, 3번, 4, 5번이 같이 있기는. 1번, 보장 설계는 20대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2번, 투자 설계는 30대 때. 3번, 세금 설계는 40대 때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5, 60대에는 부동산과 증여와 상속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가성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중요하냐?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자, 길동아, 예를 들어서
너가 1번은 했는데 2번은 안 했어. 그럼 3번 의미가 있어? 야, 투자를 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네가 절세를 할 돈이 있고 세금을 생각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면 세금 생각 안 해도 돼. 어차피. 자, 1, 2번은 했는데 3번 안 했어. 그래서 4, 5번을 할 수가 있어? 못해. 상속이랑 증여는 어차피 세금이라 3번이랑 같이 해야 된단 말이지. 혹은 네가 1번을 안 하고 2, 3, 4, 5번을 했어. 자, 예를 들어볼게. 야, 길동아, 너가 50살이 됐는데 50살까지 뺄 거 다 빼. 집, 차, 뭐 빚 다 빼고 현금으로 1억 유동화 자금이 있는 거야. 1억으로. 근데 네가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려버리는데,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1억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 사실 네가 1억 모을 거를 9천만 원만 모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보장 설계를 해놨다면 네가 이거를 통해서 번 돈을 다 지킬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1번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 왜? 암 진단 받을 확률이 남성은 37%가 넘어가고 여성은 34%가 넘어가거든. 거의 40%대에 가까운 수치인데 이 수치는 너가 이 1억을 날려버릴 확률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려면 보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 네가 나머지를 의미 있게 할 수가 있다. 자, 길동아, 너 근데 그래서 1번은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2, 3, 4번을 체크할 수 있는데 너 암 진단금 정확히 얼마 가지는지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알고 있대. 그럼 뇌심 진단금은? 그거 잘 모르잖아.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금융회사 하는 사람들은 인증번호 한 번이면 그 금액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너 거 그거 먼저 확인하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고, 인증번호 하나 보내줄게 하고 클리닉 보장 받고 보장 분석하고 계약 받는 겁니다. 자, 저출생 RP는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RP법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보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개인의 재물을 관리할 때에는 보장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을 모으는 거, 돈이 있어야 금고를 사죠. 여러분들. 자전거가 있어야 자전거 자물쇠를 사지. 자전거가 있어요. 근데 돈도 많고 뭐가 많은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면 그냥 이제 도박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네이버에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와이즈를 검색하잖아요. 경영이나 금융 관련된 거에서 하버드에서 먼저 알려주는 게 YG예요. YG는 뭐냐면요, 이 W는 웨지, 임금이에요. 임금, 내가 받는 돈. 이 I는 인슈어런스, 보험이고요. S는 세이빙, 저축, E는 엔조이예요. 즐기는 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돈을 먼저 벌고요.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죠. 돈을 번 다음에는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자산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모으고 돈에 관심이 있고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할 거면 이 무조건 YG를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출생 RP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계약을 다 받고 다녔고요. 제 밑에 있는 친구들도 이걸 통해서 지인 어프로치를 하고 지인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들도 뭐 썩 나쁘지 않고요. 괜찮고요. 그래서 혹시 저출생 RP가 너무 어렵다, 궁금하다, 좀 더 마스터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팀장님들 부탁하면 다 알려주실 거니까. 지인 영업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출생 RP 마스터하면 하나도 안 어려우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재능 기본 이렇게 끝낼 건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Q&A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